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갑상선 및 경부 초음파 스캔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갑상선 초음파는 이제 자세는 목을 이렇게 이제 뒤로 좀 신전시켜서 우리가 보는 초음파의 갑상선 부위를 좀 이제 명확하게 좀 보려고 이제 자세를 이런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브는 이거는 이제 슈퍼피셜 오간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좋은 간 같은 이제 소화도가 좋아야 되겠지만, 이제 해상도가 좋은 하이 프리퀀시의 전시주스, 리니한 전시주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의 해부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트랜스버스 뷰에서 보면, 라이트 사이로이드, 레프트 사이로이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시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비부분은 트라키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식도는 보통 초음파에서는 이 왼쪽 레프트 사이로이드 뒤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앞쪽으로 스프레인 머슬이 있고, 뒤로 롱스 폴리 머슬이 있고, 갑상선 이제 바깥쪽으로 그 CCH, 그 다음에 주글라데인이 보이는데, 주글라데인은 보통 이제 프로브를 컴프레션 하게 되는데 잘 보이진 않게 됩니다. 그리고 티스타인 이렇게 이제 전화통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갑상선이 커져 있다고 말하는데, 근데 이게 초음파에서 커져 있는 데피니션 내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엽과 자유, 우엽이 보통 왼쪽보다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직경 두께, 폭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보통 이스무스 두께를 한 5mm 미만의 정상으로 보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게 구글에 보면 사이로이드 볼륨 캘큘레이터라고 해서 이 직경 두께 속을 집어넣으면 곱하기 0.529 해가지고 이제 볼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 같으면 한 18cc 이상, 여자 같으면 한 15 이상 이런 걸 보이스라고 하는데, 초음파만으로는 보이스를 진단하진 않고, 피지컬 했을 때 보이스가 만져지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보이스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 아주 마일드하게 커지는 경우는 조금 이게 보이스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보는 순서는 저 같으면 이제 트랜스버스로 갑상선 전체를 한번 화면에서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라이트로 가서 트랜스버스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롱비튜디나 살짝 스캔을 보고, 그 다음에 이시무스를 보고, 그 다음에 레프트로 와서 트랜스버스 스캔, 살짝 롱비튜디나 스캔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병변 중심으로 이제 도크를 보고, 만약에 이제 노즐이 없으면 갑상선 전체에 블러드 프로가 있는지 블러드를 프로를 띄워서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가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만디블라 글랜드랑 파로티드 글랜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라테랄 쪽에서 림프노드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제 관찰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림프노드 보는 이렇게 이 보는 방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놓치지 않고 어떻게 보는지 순서를 정해놓는 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초음파에서 갑상선 이렇게 띄워서 보고, 그 다음에 라이트 트랜스버스를 보는데 끝부터, 그 다음에 이 어퍼폴과 로우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퍼폴까지 확인해서 노즐이 있는지 보고, 아래까지 내려서 노즐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어퍼폴과 로우폴에서 노즐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버스를 이렇게 위아래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이탈 스캔을 라테랄 보더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레리안 포션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빙하면서 이제 관찰을 해야 되고, 이시무스를 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도 트랜스버스로 이제 어퍼폴에서 로우폴 마진까지 관찰하고, 레리안 포션에서 라테랄 포션까지 이렇게 프로브를 움직이면서 아래 위를 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테리어나 메디아 폴 쪽에, 그 다음에 라테럴 폴 쪽에 노즐 같은 것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전체를 빠짐없이 관찰하는 게 갑상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 도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단을 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는 아니고요.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이 보이트가 있으면서 블러드 프로가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에프인 노즐 같은 경우에 이제 블러드 프로가 많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FNA는 우리가 하게 되면 블러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하이퍼에프인 노즐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우 포션에 이 노즐이 있을 때, 이게 파로티드 글랜드의 노즐인지 갑상선 노즐인지 그런 블러드 확인할 때 블러드 프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블러드 프로만으로 어떤 병을 진단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진단의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가창선이 초음파가 보험이 되면서 표준 영상의 범위를 정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영상에 이제 그 어디를 받는 해봐서 위치를 넣어야 되고, 경계에 없는 경우에는 라이트에서 이제 중부행 스캔, 그 다음 우옆 중앙부종 스캔, 협부행 스캔 찍고, 그 다음 좌옆도 역시 중부행 스캔하고, 좌옆 중앙부종 스캔, 우측 경부립 표절, 좌측 경부립 표절, 중심검 경부립 표절로 8개의 그 이미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병변이 있다면 병변이 없는 8개 스캔과 더불어서 병변 부위에서 그 트랜스퍼스하고 농지출제나 2개의 단면에서 그 영상으로 이제 별 크기를 확인하고 그다음 크기를 바로 세로 뎁스 이렇게 크기를 측정하는 그런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병변이 없을 때 이제 이렇게 8가지 표준 스캔을 남겼고요. 그 다음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8가지 표준 스캔 외에 트랜스퍼스에서 그 트랜스퍼스 다이메트하고 엔트로포스테리아 다이메트를 되고, 그 다음에 롱지튜드에서 이제 그 롱지튜드 다이메트를 측정하는 그런 2가지 영상 추가로 이제 남기시어야 됩니다. 그럼 또 이제 가상선을 우리가 볼 때 경부 총판을 할 때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림프노드 관찰인데, 보통 해부학적으로는 하이오이드 본 위쪽을 레벨 1, 2로 나누고, 그 다음 메디알 쪽을 레벨 1, 바깥쪽을 레벨 2로 하고, SCM에 따라서 레벨 3, 4가 있고, 위쪽을 3, 왼쪽을 4라고, 바깥 쪽을 레벨 5, 그 다음 사이로이드 전체 레벨 6, 사이로이드 아래를 레벨 7이라고 보통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레벨 5의 노드가 있다면 대략 이 위치, 레벨 3면 이 주글라 체인에 있는 이 위치 정도의 그 림프노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상수 초음파는 누구나 다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슈퍼피셜 하니까 다 잘 보입니다. 리버하고는 좀 다른데요. 복부하고는 달라서 쉽게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영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터프리테이션이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수에 생기는 질환을 보면 기능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염증 성질환, 서브큐트, 큐트, 크로닉 사베다이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노듈, 비나인과 캔서 이렇게 이런 질환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초음파가 도움이 되는 거는 그 결국은 기능 이상은 초음파가 보조적인 진단의 툴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페인니스 사베다이티스하고 그레이브스 디지즈 감별에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게 노듈의 기능 이상의 초음파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브큐트 사이베라이티스를 간혹 보는데 텐더니스가 있으면서 초음파가 있는 부위에 에코가 떨어지는, 그때는 초음파가 이제 서브큐트를 진단하는데 스캔 없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노즐에서 또 PTC 같은 경우에는 서스피셔스한 초음파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그런 이제 진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를 보면 어떤 환자가 뭐 무증상으로 올 수도 있고 증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상이 있으면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같이 시행합니다. 근데 이제 혈액 검사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초음파로 이제 그 환자의 가상성이 어떤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노즐이 없고 미만성, 그러니까 헤테로진사 파렌카인이나 블러드포 같은 것에 모이터가 있다든지 이런 미만성 가상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능 검사하고 자가항체를 검사를 해서 이제 그 기능을 정의를 내리는 게 맞고, 그 다음 노즐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2cm 이상의 노즐이 있으면서 TSH가 낮으면 이 펑셔닝 노즐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때는 스캔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그 TSH가 낮지만 노즐이 1cm다. 그런 펑셔닝 노즐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TSH가 이제 노즐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가상성은 초음파의 타이밍에 따라서 KT라지 알고리즘에 따라서 FNA를 할지 아니면 옵저베이션을 할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 초음파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능 항진 같은 경우에 블러드포 증가나 고이터, 그 다음에 이게 기능이 이상이 있더라도 이게 노즐이 특히 캔서가 동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반된 결절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브큐트는 앞통하고 특징들이 초음파 소변으로 진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모이터 유무하고, 그 다음에 에코가 기능 항진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 소변을 보이고요. 그 다음 결절인 경우에 이제 초음파로 PTC가 진행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상선이 커져 있으면서
이게 호르몬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파렌카임 에코가 좀 증가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에코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페리페리는 에코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되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페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랩은 똑같은데 이제 리서치 안티바디는 페인리스는 엄청있고 랩은 포지티브일 건데, 이 리서치 안티바디 네거티브, 시로 네거티브 그레이드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에 이런 블러드 플로우도 별로 안 증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코 파인딩도 약간 렐러티브 뭐 아이소에코에 가거나 하이퍼에코에 가고, 이렇다면은 이게 시로 네거티브 그레이드스보다는 페인리스 쪽으로 생각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또 하이퍼에코하고 이런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되어 있다 하면 시로 네거티브 그레이드스 비즈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고이터가 있고 블러드 플로우가 증가됐다가 우리가 안티스타일을 레크레이션 하게 되면 한 10개월 지나면 이렇게 고이터도 줄어들고 블러드 플로우도 감소된 소견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자증 같은 경우에는 이 총파를 보시면 갑상선이 커지는데 앞서 그레이브스보다는 전체적인 에코가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니까 갑상선은 밝게 보이는 거는 이게 초음파가 폴리클에서 튕겨나오기 때문에 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폴리클이 디스럭션 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코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고, 그러고 이제 하이포사이로이드 모델 진행하게 되면 아트로피 체인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는 어큐트 서프라티브, 서버큐트, 크로닉 사이레다이티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큐트 서프라티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킨 래시, 레드니스, 플러스 하이퍼에픽 매스처럼 보입니다. 노즐처럼 보이는데, 이게 이 초음파도 그 하이퍼에픽 매스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이 씻으면서 우리가 편행하게 되면 이제 퍼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프라티브는 바이러ಲ್ 인펙션이고 항생제를 드시면 해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서버큐트는 바이러ል 인펙션이 이제 원인이고, 갑상선이 커져 있고 딱딱합니다. 일단 병변이 있는 부위가 오른쪽만 인발도 되면 오른쪽이 딱딱하고, 왼쪽에 인발도 되면 왼쪽이 딱딱하고, 물론 오른쪽에 인발도 됐다가 왼쪽으로 넘어가는 크리핑 사이드라이티스 올 수도 있고요. 일단 만져보면 딱딱해요. 그 부위가 아픕니다. 갑상 전체가 커져 있고요. 딱딱하고 아프고, 거기에다가 초음파를 했을 때 압통 있는 부위에 하이포레프릭한 파렌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일이 정상이든 올라가든 서버부터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나 NCA를 치면 좋았습니다. 랩은 많이 부서지면 이 펩티가 프리티퍼가 올라가고 KCH가 떨어지지만 조금 부서지면 정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ESR 같은 걸 해보면 또 약간 올라가 있는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경우에 그러면 트루 하이퍼에프잉 노즐을 어떻게 판별할 거냐. 트랜스버스에서는 네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롱디튜디널을 보면 이렇게 이게 쭉 이 병변 전체가 파렌카임 전체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래서 트루메스보다는 이게 이 하이퍼에프익한 리젠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병변이 완전히 안 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이런 하이퍼에프익 리젠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남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치료는 통증이 없어지고 하면 치료는 끝납니다. 이 병변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NSAID나 스테로이드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에픽한 파렌카임을 확인하면 그것들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 전체가 하이퍼에픽하면은 근데 페인터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를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버큐트는 폭발하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디퓨저하게 커졌으면서 전체가 좀 딱딱하면서 아프다. 그러면 그거는 이 서버큐트보다는 페인터를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증이 없는 갑상선염이 이제 페인리스인데 상후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로닉 오토이뮨 사이로이다이티스에 동반될 수가 있고, 아통을 동반하지 않고 이제 기능항진하고 관계가 필요한데, 보통 기능항진증의 고이트는 스무드하고 크로닉 사이로이다이티스의 고이트는 펑한 경우가 많고, 리셉트 안티바디는 크로닉에 높고 그레이브스는 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초음파로 이제 대략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하고 나서 레벨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초음파는 아까 그레이브스보다 좀 에코 자체가 더 하이퍼에픽하는 그런 소견은 없고, 거의 아이소나 하이퍼에픽하면서 블러드 플로우는 증가되지 않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게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파렌카임 에코가 떨어지면서 블러드 플로우가 오히려 증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렌카임 에코가 낮은 게 그레이브스하고 하시모토의 차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오게 되면 처음에 이제 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물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물론 그 다음에 물론 오토 안티바디가 있는 일부에서는 이게 하이퍼사이로이드로 갈 수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닉 사이로이다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디퓨저한 고이트에 하이퍼에픽한 사이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약간 마이크로 하이포익한 스팟들이 보이는데 보통 5mm 이상 있고 이거는 이제 림포사이트가 인필트레이션 되면 이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디스럽션이 이제 반복되면 파이브로시스가 오게 되면 이제 코스한 세테이션 같은 연화 사이입니다. 그래서 크로닉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는 떨어지는데 블러드프로는 증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크로닉 사이버라이티스는 블러드프로는 그레이프스처럼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프스하고 이 사이버라이티스를 블러드프로로 감별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가 감소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슈거 노즐처럼 하이포에프리한 노즐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데피니트한 하이포에프릭하면서 일레귤라 노즐이 있으면 그건 이제 PTC일 수 있기 때문에 FNA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노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캔서냐 아니면 비나인이냐 판별하는 게 중요하고 PTC가 많기 때문에 결국 트레이트라지 시스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말레오는 씨는 PTC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고, 그 다음 폴리트로 카시노마나 MTC, 리포마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KT라지, 그러니까 캔서를 시사하는 노즐은 어디까지나 그런 첨부 파이징은 PTC에 국한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PTC 중에서도 클래식에 국한되는 거고, 폴리트라 베리언트 PTC나 FTC는 이런 캔서 파이닝을 안 나타내면서 이제 캔서인 경우가 있어서 이 케이트라즈의 단점은 클래식 PTC에 국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솔리드냐 아니냐, 그 다음에 하이퍼액티브냐 보고, 그 다음 컴포지션은 이제 솔리드냐 시스냐 보고, 솔리드 하면 일단은 시스보다 악성의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시스트 플러스 그 다음에 솔리드가 있으니까 솔리드가 50 이상이면 프리다니트 솔리드, 50 미만이면 프리다니트 시스트가 나타내고, 그 다음에 스펀지 폼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스코픽 시스틱한 체인지가 50% 이상이면 스펀지 폼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악성의 확률이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이 솔리드냐, 그 다음에 프리다이니트 솔리드냐, 시스트냐 이렇게 따라서 이런 퓨어 시스트는 악성의 확률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크기가 작아지면 캔서하고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트가 줄면서 이게 안에 이 소매체인 아스펙트가 생기면서 캔서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는 캔서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전에 시스트가 있었는지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펀지 폼 같은 경우에는 노즐의 50% 이상이 마이크로 시스틱한 컴포넌트를 가지면 스펀지 노즐이라고 그 논문에서 악성의 확률은 거의 없는 99.7%, 거의 100% 비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퍼는 이제 하이퍼에프릭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스터 하이퍼에프릭한 거는 스템 머슬보다 더 까맣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소에프릭하다는 거는 사이버에프 노멀타임카는 똑같다는 거고, 하이퍼에프릭한 거는 노멀타임카보다 더 밝다는 거고요. 그래서 타임카보다 밝으면 하이퍼에프릭, 똑같은 아이소에프릭, 그 다음에 타임카보다는 어둡지만 스템 머슬하고 비슷한 정도는 이제 마일드 머슬보다 더 까마면 마스터 하이퍼에프릭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경계도 중요한데, 스무드한 거는 아무래도 비나인을 시사하고, 일레귤라 인프레테이트도 마지는 아무래도 PTC를 시사하고요. 그 다음에 일디파인드 하는 거는, 이거는 트루한 노즐보다는 파랭카인의 어떤 체인지가 와서, 하이퍼에프릭한 파랭카인의 일디파인드라고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이런 노즐보다는 어떤 사이버라이티스나 이런 가능성이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칼시피케이션도 1mm 미만을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은 바테라리 스트럭처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이로이드 바테라리 스트럭처는 바테라리 캔서를 의미하니까 PTC의 특징적인 소견이 있고요. 그래서 1mm 이상은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 이제 특히 페리페럴 림쉐이프 칼시피케이션은 이 경우의 칼시피케이션은 네크로시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체가 임상적인 의미는 없고, 이 경우에는 이 칼시피케이션을 가진 노즐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면 림쉐이프 칼시피케이션 중간에 끊겼다, 아니면 또 림쉐이프 칼시피케이션 바깥쪽으로 이렇게 프로트루션한 메스가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캔서를 의심해 봐야 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즐에서 이제 인터시티한 포매틱 아스펙트가 가지는데, 요거는 칼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아스펙트이기 때문에 이게 하이포에프릭한 노즐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하고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1mm 이상의 칼시피케이션이고, 이런 경우에 이 자체는 네크로시스니까 이 노즐이 어떤 모양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즐이 우리가 페리 인디케이션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페리페리는 림쉐이프 칼시피케이션이고요. 요거는 이제 PTC 때 나타나는 1mm 미만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요거는 시스트에서 생기는
아티팩트, 코멘텔 아티팩트인데, 그다음에 이 까만 게 이 시스터냐 아니면 이게 하이퍼진 노드냐, 그럼 어떻게 판별할 거냐. 작아지면은 감별이 어렵습니다. 커지면은 감별이 쉬워집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스는 보통 노멀 파이타임하고 이제 구별이 되는 시스 월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시스의 페리페리 변형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 에코이카 라인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PTC의 하이퍼진 노드라고 판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둘 다 이제 아티팩트, 시스트죠. 이 경우에는 솔리드, 시스템대 안에 이런 솔리드한 하이퍼액티브 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PTC 중에 시스틱 폼을 나타내는 시스틱 PTC고, 그래서 시스트 안에 이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 이런 솔리드한 매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스가 있고 이게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PTC를 지나야 되고 그 부분을 이제 편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도 이제 패럴렐이냐 non-패럴렐이냐. 그래서 트랜스버스 다이아미터가 AP보다 이제 크면 패럴렐이고, 엔터포테리얼 트랜스버스가 이제 크면 non-패럴렐은 PTC에 이제 소견 진행합니다. 라고 이제 사이로드, 저는 이걸 크게 중요시 여기진 않는데, 노즐이 마진에 붙었을 때 뚫고 나가느냐, 안 뚫고 나가느냐, 각도가 없느냐,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우리 웬만해서는 보통 우리가 내과의사 수준에서 뚫고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를 종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C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2020년에 KT라드가 나왔는데, 먼저 솔리드냐 시스트냐에 따라서 솔리드 하이퍼그픽,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의 연패를 엘렉을 맞은 중에 하나의 가지면 KT라드 5로 보고, 그 다음에 하이퍼에코익한데 서스피 피처가 없으면 4, 그 다음에 파셜 시스틱이나 아이소에코익한데 서스피 피처가 있으면 4로 보고요. 이런 피처가 없으면 3로 보고, 이 경우에는 1.5cm 이상의 변형하다고 있고, 퓨어 시스나 스폰지 폼은 KT라드 2로 리나인이 시사하기 때문에 바이옵시는 필요 없고, 만약에 이제 시스트가 트리트먼트 인터벤션이 들어가야 되면 이제 변형하면서 인터벤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같은 경우에는 퓨어 시스트, 그 다음 스폰지 폼, KT라드 2고요. 거의 리나인이고요. 3는 아이소이크 하면서 서스피셔스 피처가 없는 것 KT라드 3라 하고, 하이퍼이크 하면서 서스피셔스 피처 없는 것 4,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프리다멘지 솔리드인데 내부에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는 하이퍼이크 하면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리겔러 마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5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피처, 즉 악성을 시사하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런 일레귤러 마진, 하이퍼이크,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악성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은 것들은 한 5인 미만의 PTC는 또 하이퍼이크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폼파의 KT라드의 단점은 PTC나 폴트 그냥 PTC 진단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트에 아까 말씀드린 솔리드 풀루션을 놓치게 되면 이게 이제 시스트하고 캔서하고 이제 혼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트가 작아지면 캔서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또 실제 진단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스트고요. 이 밑에는 시스트 내에 솔리드 포션이 있는 마이크로 칼피기에 있는 두 개는 PTC입니다. 그다음 이 경우도 다 이 솔리드 포션이 있고 이게 마이크로 칼피케이션이 이제 보이시죠. 이 경우에도 이제 제티폼을 나타내는 PTC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사이로이드 노듈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경부 총판하는 림프노드를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림프노드에 어떤 병변이 있어서 거꾸로 이제 사이로이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디퓨즈 스테로이드 PTC 이런 것들은 림프노드 메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림프노드는 오보이드하면서 할로미 살아있는 이런 모양이 그리고 안쪽은 하이퍼이크예요. 이게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PTC가 림프노드에 메타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러니까 런 캔서나 나조파린절 캔서나 메타하는 거하고 양상이 다르거든요. 얘들은 하이포에크익 하면서 할름이 없는 라운드한 림프노드 메타가 멀티플하게 달리고요. 나조파린절 같은 게 어퍼 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압도멘 쪽 같은 게 이제 수파클라빅스가 스토마 캔서 같은 그런 쪽에 메타하겠죠. 그에 비해서 PTC는 림프노드에 칼시피케이션 체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시틱 체인지가 있거나 아니면 하이퍼에크익한 솔리드한 포션이 림프노드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부위에 솔리드하게 이런 하이퍼에크익한 부분이 하이퍼에크익한 부분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이제 PTC 메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 TV도 이렇게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림프노드 같은 이런 경우에 이제 라이트 레벨 3에 라운드 안, 활lum이 없어지죠. 라운드 안에 시스틱하고, PDC 맵하고, 그 다음에 레프트 레벨 3에 그 활lum이 없어지면서 안에 소리단 포션이 있으면서 마이크로 칼시테이션 있는 맵하고, 얘는 시스틱 체인지, PTC 맵인데, 이 경우에는 근데 이제 TB도 림프노드를 시스틱하게 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TB 병력이 있으면 TB 가능성도 생각하아야 됩니다. 림프노드 사이버즈가 깨끗하면요. 그럼 이 경우에 이제 FNA에서 TG를 측정해서 TG가 아주 높으면 PTC 멘타에 진단이 되는데, 근데 TG가 펄스 포지티브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 같은 경우에 이제 캔서 수술하고 이제 그 팔로우 하다가 림프노드가 이제 시틱 체인지를 빼내가지고 이제 TG를 쟀는데 하이파이트 나와서 캔서 멘탈 생하고 수술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TG를 진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TG가 무조건 100% 맞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림프노드 내에 솔리란 부분이 있으면서 마이크로 칼시테이션 가지는 이 캔서 멘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뭐 어떤 초음파든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이면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기체를 통해서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상선은 열심히 보면 다 보이니까요. 일단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일상 소견이 어떤지 꼭 피지컬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랩도 챙기고, 그래서 이제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애매한 경우는 이제 리퍼를 해서 최종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서 경험을 쌓게 되면 아주 좋은 가상의 초음파를 보는 실력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하태경 원장님. 질문입니까? 하태경 원장님. 예. 갑상선 초음파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FNA를 해야 됩니다. 이 갑상선 질환은 CT나 MRI가 별 도움이 안 되고 진단에는 세포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끔 저한테 연락 오는 게 세포진을 했는데 그 세포가 안 나온다.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아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제일 첫 원인은 우리가 FNA를 할 때 FNA 부위를 타겟팅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혈액이 많은 부분이나 시스틱 부분에 타겟팅을 하면 안 되고, 이 결절이 저에코 부분, 또 바깥으로 삐져나간 부분, 이런 부분을 타겟팅해야 됩니다. 첫째, 그렇게 그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샌들 FNA 할 때, 니들링 할 때, 살짝 갖다 여가 빼면 안 됩니다. 부숩는다 생각하고 바늘 끝을 이 결절에다가 막 쪼듯이, 그 달기 모이를 쪼듯이, 차광기로 암석을 깨듯이 요렇게 쪼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냥 쓰였다 빼쁘면 세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뽑을 때 우리가 바늘 니들 안으로 저절로 모세관 현상으로 들어오는 그게 좋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주사기를 쭉 당겨가지고 피를 하고 뽑아내가지고 슬라이드를 갖다가 밀어 놓으면 이거는 이제 FNA 스메어가 아니고 PB 스메어거든요. 그런 스메어는 병리과에 갖다 주면 바로 아웃스 난다이너스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절대로 두껍게 하지 말고 아주 얇게 우리 사시미 할 때 뭡니까? 사시미 보고 사시미 하듯이 투명하게 사시미 하듯이 아주 얇게 살짝 발라줘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임상의가 늘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스메어를 하면 병리과 섬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봐줄 거라는 착각인데 가보시면 이제 제가 병리과에 가보니까 슬라이드가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이걸 다 봐야 점심을 먹거든요. 그래 빨리빨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병리의사가 진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스메아를 잘 해주셔야 좋은 진단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를 보셔가 잘 진단이 안 맞거나 또는 자기하고 틀리거나 이럴 때는 병리과 의사한테 한번 찾아가 보거나 전화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리과 의사는 인포메이션을 주면 훨씬 진단을 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눈하고 병리과 의사하고 눈이 서로 눈높이가 맞아야지 그 눈높이가 틀리면 자기가 원하는 진단이 안 나올 수가 많습니다. 예.
네, 제가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태경 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 튜머 마커로 보통 이제 그 TG 안티바디를 갑상선 암 수술하고 나서 팔로우 하면서 그게 올라가면 재발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제 뭐 암이 의심될 때 물론 FNA도 해야겠지만 TG 안티바디를 하는 경우에 제가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들어봐가지고 혹시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암 진단에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술 전에요. 예, 별점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하기 전에. 수술 전에 TG는 크게 임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수술 후에도 이제 TG가 이제 온 TG, 그러니까 갑상선 약을 먹었을 때 TG하고 이제 오프 TG, 그러니까 갑상선 약을 끊었을 때 TG하고 다른데, 약을 끊으면 TSH 올라가는 TG가 이제 원래 그 자극을 받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레벨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TG보다는 이게 갑상선이 이제 맥노드나 오피 사이트의 리커가 거의 90%니까요. 그래서 초음파가 TG보다 훨씬 더 센스티브합니다. TG가 오르기 전에 초음파에 벌써 라테나 맥이나 오피 사이트 쪽에 이 메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프리옵은 크게 유용하진 않고 수술 후에 TG가 유용하긴 한데 맥노드나 그쪽은 초음파가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앞서 FNA의 김일봉 원장님께서 이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첨가를 하자면, FNA에서 이제 앞으로 띄우고 나서 바로 빼면 안 됩니다. 띄우고 나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조금. 그래야 니들 내로 이게 모세혈관 압력에 의해서 이게 셀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찌르고 있어 머물러 있으면 그 니들 팀이 불러들어가 살짝 맺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때 빼야 돼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가 바로 빼보면 이 세포가 이 니를 내로 들어올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타이핑하고 나서 약간 1, 2초 정도 머물러 있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FNA 할 때 1회 정도 급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외래 환자가 목에 뭐 메스 같은 거 만져진다고 했을 때, 그럴 때도 뭐 진단되지 않았을 때도 그 갑상선 초음파를 급여를 해줄 수 있는지, 외래에서 급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그 초음파 급여는, 그런 경우에 급여는 결국은 이제 증상을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가 I6 페인이면 초음파 급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상선 쪽도 폴스니스하고 레이트로스 이런 뭐 증상을, 환자가 그런 걸 호소하지 않더라도 초음파를 급여로 하려면 그런 증상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호 환자나 이런 경우에는 뭐 면접 초음파를 급여로 해서 이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FNA는 처음에 한 번만 보험되고, 이제 한 번 더 보험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AUS, 어스가 나왔을 때, ATP까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한 번 더는 현재로서는 보험이 되고, 그건 가이딩은 보험이 안 되고, 가이딩은 비급여로 하고, 초음파는 급여로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강의 해주신 정의당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바른성내과